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네, 저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본부장 아닙니다. 청장입니다. 이제. 실수하면 안 되죠 이제. 네. 했던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분간 이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긴 어렵다.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일상화해야 한다. 결국은 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언제든지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방역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 방역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공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허용될 수 있느냐,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 짚어봐야 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들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분 꼭 필요한 분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상임위잖아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 그렇죠. 그리고 또 전직 의사고 코로나19 전문가신데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는데 의사로서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워낙에 뭐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장기화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봤더니 80% 정도는 경증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장기화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감 같은 거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좀 더 진단하는 방식이 쉬워진다면 네.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공동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네. 오늘도 홀로 목욕탕에 계시네요. 네. 목소리가 동물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법조인도 한 분 모셨습니다. 조을원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네, 법조인 한 명 여기도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아주 큰데요. 분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데 변호사 우리 재판 같은 거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막 발생했을 때는 네. 법원도 거의 2주간 휴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휴정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일정들이 한 달씩 딜레이가 돼서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요. 네. 또 어딜 가나 요즘 수기로 어떤 개인정보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재판에 지금 마스크 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특히 피고인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그게 또 문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19가 참 일상화가 된 상황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는 신규 확진자를 2자릿수로 좀 감소시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38일 만에 2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번에 수도권의 집단 그 2차 대유행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수도권이라는 인구 밀도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그런 유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일이 추적해서 빠르게 진단, 치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더더욱이 그런 면에서는 조용한 전파가 아직도 25% 전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 전파 사례들이 남아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어렵고 여러 군데 소소한 소규모 집단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이게 빠르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걸 또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의 그런 유행들을 보면 주로는 대부분 연휴 그래서 이동량이 많아지고 사람들끼리 접촉이 많았을 때 그렇죠. 이렇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석 명절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석이 중요하다. 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방역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의사로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십니까? K방역 예. 어때요? 뭐 선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환상적이죠. 그 국민들은 뭐 매주 방송에서 예. 뭐 확진자 숫자가 뭐 몇백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전에 줄어들었을 때와 비교해가지고 아직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브라질,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명씩 발생하거든요. 포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또 지난주부터 100명 이하로 줄어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케이스를 직접 찾아와서 스타디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것은 방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 활동도 최소로 그 규제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그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10점 만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점수로 하면 뭐 이 질병이라는 게 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그 주변의 분이 또 걸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네. 저는 지금까지 사료를 볼 때 뭐 거의 한 90점 이상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잘 막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신 의원님이 지적을 좀 했지만 연휴를 앞두고 항상 좀 확산으로 번졌었거든요. 이번에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완화를 했는데 이거 안심해도 되느냐, 또 확산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네. 아니죠. 물론 지금 400명까지 치솟다가 두 자릿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그만큼 2.5단계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코로나19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완화한 이유는 그동안 2.5단계에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특히 9시 이후에는 그런 주점이나 여러 가지 열 수 없는 영업이 여러 가지 아예 안 영업을,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예. 고통스럽고요. 실제로 낮 시간에도 제한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여러 그렇죠. 프랜차이즈 그런, 같은 예, 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술집, PC방, 음식점, 커피숍 모두 힘들었던 거죠. 네. 결국에는 방역과 이런 경제를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접점일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2단계로 완화를 했지만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혹시나 더 악화된다면 얼마든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완화한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 듭니다. 정부 방역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을 주신 우리 이상구 대표님. 예. 2.5에서 2단계로 낮춘 거 이것도 점수 괜찮게 줄 수 있습니까? 감염병 전문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 아예 이번 기회에 더 강하게 세게 해가지고 아예 종식을 시켜버리자. 3단계가 그냥 집에 그렇죠. 짧게 굵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정부가 결정을 할 때는 이 질병 관리란 측면도 봐야 되지만은 방금 이야기 나왔던 대로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특히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또 국민의 정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공식적으로 국어원에서는 이제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쓰자고 그렇게 그렇죠. 발표했는데 네. 이런 정서적인 침체 분위기 이런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각도의 측면에서 2단계로 다시 전환을 시킨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바로 공개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또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국민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워닝을 시켜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절한 조치들이 아닌가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일반인들 같습니다. 관점에서 이 두 분은 전문가 관점이고요. 우리 조은른 변호사나 MC 장원 일반인 관점에서 어때요? MC 장원 좋죠. 술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네. 아무래도 좀 편해진 부분이 있죠. 심리적으로. 이제 그게 가장 네.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도 되는 것이 단계가 조금 낮아졌다는 그렇죠. 느낌 때문에 갑자기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완화된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좀 네. 사람들이. 조 변호사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5단계인 경우에는 2일 아니고는 거의 집 밖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단계로 내려오면서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지긴 했는데 저녁 시간에 나가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3, 4, 5 모여서 계신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서둘러 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5단계를 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지만 아직 의식 속에서는 2.5단계가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결국은 이번 연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대구에 결혼한 이후로 명절 때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고향이 대구인데 이번에 전화를 드렸죠. 그 어머니가 오지 마라, 걔한타. 아닙니다, 갈게요. 오지 마라, 걔한타. 아닙니다, 갈게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다, 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네. 이제는 안 갑니다. 네.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네.
조상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대면. 이것도 있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고 네, 옵니다. 옵니다. 네, 효자라면 안 와야 된다. 안 와야 뭐 된다. 이런 식의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아쉽지만 여러모로 많이 아쉽지만 요즘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좀 그 직접 대면보다는 네. 온택트라고 하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럴 때는 이 자녀분들은 먼저 말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홀가분하게 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먼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90이 넘으신 외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되면은 아무래도 손자, 손녀들 집에 오는 거 바라시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뭐 스마트폰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저희 할머니께도 손자, 손녀들이랑 좀 이렇게 화상 화상 통화 전화. 예. 이렇게 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이번에 명절에 못 간다고 대신 이야기해 주시는 직업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춤도 춰드리고 네. 대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네. 대신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해줄 직업이 필요하다. 자, 정부에서도 그래서 추석에 이동 제한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침이 좀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얼마나 엄격하게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캠페인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그 차량 통행료에 대해서 예전에는 무료로 전화했다면 이제 명절 연휴 동안 예, 징수를 한다는 거죠. 네. 그 자체만으로도 한 16% 정도의 이동량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내라 하면 효과가 안 됩니까? 곱하기 2로. 그거 심한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예. 너무 예. 국민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정책이기 그렇죠.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버스나 아니면 기차 예매할 때도 50% 정도만 오픈을 해서 창가 쪽에만 창가만 알게 이렇게 하면서 예매가 되더라고요. 예,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꼭 필요한 분들은 또 방문하는 걸 아예 차단하지 않는 네. 그런 좀 합리적인 방안의 정부 대책이 나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명절 때 우리 자녀들 못 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이런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명절을 어떻게 우리 가족이 현명하게 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소스들도 제안해주면 참 재밌을 것 같고 의미 있지 좋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도 듭니다.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TV만 보지 마시고 참. 우리 이상구 대표님, 예, 정부 방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정부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추석 연휴라는 게 뭐 산업화 이후에 그 이촌 항도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시골의 부모님이나 조상을 뵈러 가는 유일한 어떤 행사 중에 하나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이 남아 있고 또 실제 설보다도 추석 때 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물경 2000년이 넘은 전통이지 않습니까? 영고 동해 무천부터 오는 그런 전통이거든요. 아이고 예전에 그 무천 동에 그렇습니다. 예, 예, 맞나요? 영고. 그래서 이런 예. 이 문화를 전통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 추석 특수라는 것도 또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석의 이동의 80%는 승용차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용 부분을 그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좀 더 내게 한다든지 네. 뭐 통행료 몇 분 때문에 안 가지는 않겠지만은 휴게소에서 그 못 내리게 하고 음식 취식을 금지시키고 아하. 소백만 보게 한다든지 이런 예. 식의 정책들은 이미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고속철도도 좌석을 절반만 예매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예, 네. 잠깐만 예매하고 고속버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예.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특정 이제 공공묘원에서는 아예 추석 기간은 셧다운을 시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미리 지금 그 벌초나 승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초 대행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아하.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정치권의 좀 바람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근데 추석 연휴가 앞뒤로 휴일 붙여서 3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게 사람들 이동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연휴는 정부가 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이빨 빠지듯이 속 빼버리면 금요일날 빼버리면 그렇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그런 강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수목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게 꼭 그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국회에서 거론을 해준다면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금요일날 회사 갑시다.
안 됩니까? 저는 어떤 정책이나 정치가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아, 화나게서 안 된다.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이 뭘까에 대한 잘 경청하고. 금요일 가면 좀 화는 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일하고 예.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선택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네. 추석 연휴 때는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이 거리두기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주나 2주짜리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최소한 좀 한 달 단위 정도? 계획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프리랜서나 이 소상공인 분들은 좀 스케줄 짜기가 굉장히 힘든 네.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한편에서는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좀 장기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좀 저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휴가 계획 세우는 것도 그렇고 여행 계획도 그렇고 또 뭐 학원에 등록하려고 해도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등록할지 말 것인지 이런 그래요?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유연하게 그때그때 좀 한 주 내지 2주 단위로 대응하는 것도 실제로 국민들을 덜 위축시키고 경제를 좀 더 활성화 더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적절하게 배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싶습니다. 1, 2주도 그렇지만 또 한 달까지 해버리면 너무 유연하지 그렇죠. 못하다는 세상 일이 말씀을 내일 또 주셨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달 걸 해달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이 방역 조치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의 동선, 또 카드 내역. 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많은데 감염병 예방법상의 개인 정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합니까? 감염병 예방법상에 이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하는 시에는 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동 수단 그리고 진료 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탔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침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은 현재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무분별하게 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 명예훼손적인 측면, 뭐 사생활 침해적 측면이 많이 대두가 돼서 이렇게 중앙본부 차원에서 지침들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그런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자체마다 동선 공개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의 동선을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더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부가 지자체 재량으로 두는 게 참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30일에 이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 공개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뭐 조금 더 공개하는 지자체,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할 필요성은 보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 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 너무나 달라요. 성남시에 갔을 때 하고 뭐 안산에 안성시 갔을 때 약간씩 다른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방역 대응을 하는 네. 조직의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K 인권은 어디 갔냐 아, K 이런 인권. 지적도 있는 것이죠. 음. 그러면서 우리가 감염병 대응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발전해야 돼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자체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바라건대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됐기 때문에 5개 지역에 지역 본부가 생깁니다. 좀 더 역학이나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역과 같이 협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다 공개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역학조사를 한 결과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접촉자가 없을 거라고 판명을
판정됐거나 네. 공개를 해도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지침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8월 달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이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게 바로 광화문 집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강훈,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뭐 이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구상권은 뭔지, 손해배상은 뭔지 일단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구상권 손해배상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네. 일단 구상권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너가 남한테 줘야 될 돈인데 내가 일단 먼저 줬으니까 남한테 너가 줬어야 될 돈 나한테 이제 반환해라. 반환해라. 이런 게 이제 구상권이고요. 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를 나한테 배상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언론에서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감염이 돼서 전파를 남에게 시키면은 그 사람이 이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전파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치료비 그리고 방역비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현재는 국가에서 뭐 치료비라든지 방역비를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파자가 그 감염된 사람한테 줘야 될 그 치료비 같은 것들을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합니다. 내고. 그렇게 된다 보면은 이제 이 전파를 시킨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또 국가가 그거를 구상권으로 청구를 행사하는 하는 거죠.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해배상 채권을 또다시 국가가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구상권, 손해배상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사안에서는. 잘못했던 사람은 내라, 국가한테 내든지 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구상권보다는 손해배상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전광훈 목사에게 어떤 것들이 지금 청구가 되고 있나 제가 좀 알아봤더니 현재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랑 서울시 교통공사 등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변호사가 또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전광훈 목사를 두고 이 구상권 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비를 야기시켰고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다 낸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40억 정도, 뭐 50억 정도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부분은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 네, 일단 네. 공단 측에서는 한 55억 정도를 네. 이제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8일에 손해배상 소장을 냈습니다. 약 46억 원 정도를 이제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손해배상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부담한 게 이제 6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 이제 진료비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불어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거의 못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손실이 컸잖아요. 이 비용까지 다 합한 금액이 현재는 일부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46억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료비, 뭐 방역비 이런 것들을 그 전염 확산으로 인한 손해라고 명백히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마을버스라든지 뭐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까지 이런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인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나도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많아요.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지금 말했다시피 이게 연관성, 인과관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겁이라도 좀 먹게.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발생시키면 법적인 책임에 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지난번 메르스 때도 다 인정되지는 못했거든요.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때요?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내가 고의나 과실로 어떤 잘못을 하고 남에게 손해가 인정이 돼야 되고 내 행동이 위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과 남한테 일어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전봇대가 쓰러져서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주변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가동을 못하는 날에 비례를 해서 또 영업 손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에 이제 손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봇대 부서진 비용, 손해죠. 네. 그리고 전력 공급을 못해서 그날 일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일을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뭐 공장 기계가 고장 난 거, 이것도 그렇죠. 손해죠. 서버렸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가동을 못해서 내가 영업적인 손실을 또 받잖아요. 네. 이 세 개가 손해인데 이 중에서 법원이 현재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직접 손해로 볼 수 있는 전봇대 교체 비용 이런 거는 내가 가서 받았으니까 이거는 손해로 인정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이 전력 공급이 중단돼서 기계가 고장 나는 거 이 정도까지는 현재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손해로 봐요.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서 영업을 며칠 동안 못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현재 법원에서는 특별 손해, 간접 손해라고 해서 그런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만 인정을 해줘요. 네. 굉장히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뭐 주변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신천지 같은데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물론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연관이 있는 것과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과랑은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상인들 네. 사실 영업적 손실이 큽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인과관계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그 근처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인과관계를 입증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원인이 과연 이 코로나,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그런 되는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요소들도 요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배제를 할 요인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인과관계를 어느 부분에서 발라내서 우리가 이 행동과 이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할 수 있을 때만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제일교회 발인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돼서 사람들이 시장에 안 온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또 이 근방에서 90% 매출이 떨어졌는데 여기와 굉장히 먼 곳에서 90% 매출이 떨어졌을 때 왜 여기는 똑같이 네. 90%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사랑제일교회고 여기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반론들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맡기면 보입니다. 뭐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는 제가 네. 확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네. 일부는 좀 받아내야 일부는 되지 받을 수 있을 않을까.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오늘 녹화장 분위기가 굉장히 국가고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자 사법고시부터 해서 네. 의사고시까지. 네. 예, 개그맨 시험은 국가고시가 아니거든요. 뭐 국가고시죠. 방송사에서 보는 거기 네. 때문에 저만 굉장한 소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 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법조인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의사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명단 부실 제출 의혹이라든지 이 진단 검사 받지 말라고 한 것 등 이 전강훈 목사의 경우 이런 부분은 의료진 입장에서 봐도 이 방역을 좀 방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그런 2차 대유행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사실 있었죠. 네. 그러면서 만약에 조 변호사께서 그 사건을 수임하신다 그러면 제가 의학적인 근거를 좀 보충해드릴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에서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확진된 분이 78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중에 한 명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돼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안 하고 집회에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확진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정강훈 목사의 명단 부실 제출 의혹 그리고 진단검사 받지 말라. 이건 명백하게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하지 말라는 행위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역학조사를 할 때도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나 이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 은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의심 환자인 경우에는 충실하게 받아야 될 의무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그 명단에 보면은 지금 검증해보니까 484명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허위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번 2차 대유행에서 우리가 조용한 전파가 25%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원인들이 충분히 제공됐을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내실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놀랬던 게 네. 조사라고 한 역학조사관한테 갑자기 껴안는다던가 깨물고 뭐 깨물고 침 뱉고. 침 뱉고 이거는 정말 명백한 범법행위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뭐 별도로 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폭행, 뭐 모욕 이런 것들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껴안는 거 어떻게 범죄입니다. 성희롱까지도 어떻게 해가지고 예. 그 신호님께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단순하게 저 광화문 집회에 갔었다. 네. 그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그게 증명된다 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은 역학 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원인적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그거는 법원에서도 아마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정부 방역 행위 방해를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은 네. 제출한 명단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명단이 있었는데 그 두 개 차이가 커서 차이가 난다. 누락시켰다는 게 명백하다든지 또는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든지 네.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무자가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면 누가 지시했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진단검사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거, 또 휴대폰을 끄라고 지시한 거 이런 건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특히나 도피하라고 지시한 거 아유, 이런 거는 이제 명백하게 법법 행위를 조장 방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명백하게 좀 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도 방역 수칙을 어긴다면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 역시 구상권 행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엄포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구상권을 청구하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는 있죠.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액션을 한 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월 18일 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 액수를 131억 원 정도로 추산해갖고 냈는데 네. 그 결과가 항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또는 간접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는 뭐 정말 앞다투어서 창원시라든지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는 안 하고 제 지자체는 하고. 생각에는 현재 이제 가장 많이 구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손해의 가장 큰 비율이요 치료비입니다. 근데 치료비를 현재 정부가 부담을 한다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80% 아하. 그리고 10%가 이제 자치시, 뭐 서울시에서 지자체. 지자체에서 네.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를 이제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아직까지 확정을 할 수 없고 나머지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라고 느껴져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소송, 뭐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의 어떤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구상권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했던 청구들을 찾아보면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 원을 1,000억. 청구를 했고요. 네. 최근 창원의 40대 여성에게는 이 3억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 구상권 청구 금액은 어떻게 이 정해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치료비 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 변호사님이 앞서도 언급하셨지만은 검사비, 그러니까 저 행위자가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아하. 때 저지름으로써 명백하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검사비. 검사비, 치료비, 예. 그러니까 본인의 검사비뿐만 아니고 이분이 전파시킨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사비, 또 그분들의 치료비, 또 그분들의 그 격리하면서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직접 비용으로서 100% 다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또 간접 비용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원인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지 되는데 뭐 실제로 그 감염 환자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 역학조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까지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관련된 활동 비용도 사실은 그 넓게 따지면 청구할 수 있고 아하. 법리 논쟁을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사람 치료할 때는 얼마 정도 듭니까? 검사비는 뭐 금액이 좀 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네. 치료비가 무서워서 아예 그 검사도 안 받고 또 도피해버리고 이런 도망가버리고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요.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안의 중증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보통 한 80%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격리만 좀 시키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입원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만일 이분이 이제 중증 폐렴으로 이완이 돼서 가게 되면 중환자 비용부터 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보는데 중환자 1인당. 일인당. 그게 이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고 암 환자, 또 예. 고령 환자, 또 면역 질환 저하자 이런 면역계 저하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대 그 창원의 그 여성 환자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청구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파를 많이 시켰고 치료비나 입원비 같은 게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추산에서 청구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광훈 금지법 추진 중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예, 사실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이 뭔가 이런 법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조항을 좀 보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나라의 징계 조항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그런 법안 발의하셨는데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합 제한 지역에서 이렇게 집회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법안, 그리고 또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런 벌금에 대한 법안 등 정청래 의원도 또 재난 지역에서의 그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여러 가지 집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거죠. 이번 사태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2차 대유행으로 가면서 우리 서민들의 너무 많은 고통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집회나 시위에도 물론 자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그리고 우리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차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좀 세 보이긴 해요. 전광훈 금지법, 뭐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이 개정안으로 지금 보이는데 통과 가능성 또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코로나 상황 정말 심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권에조차 굉장히 맞아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 위법자들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국회의원분들께서 만들고 계시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법은요, 이제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구속을 하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범죄들과의 어떤 비교 형량적인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많이 이제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전광훈 금지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하지만 다른 범죄들과의 그런 형평성을 볼 때 조금은 아직 우리나라의 범죄들의 수준에 비해서 높게 처벌하고 형이 있는 세다. 것 같긴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형량 측면에서의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년 좀 세답니다. 아마 이게 법안이 발의돼도요. 예. 해당 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그렇죠. 여러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아마 가다듬어질 거기 때문에 초안이라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석 연휴 무사히 넘겨야 되는데 전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저는 개천절이 걱정스러운 적이 없었는데 10월 개천절 대규모 집회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이거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천절에 집회 예고된 게 73건이 네. 접수가 되어 있고요. 우리 도심, 서울 도심에 있는 부분만 해도 3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집회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집회 네. 금지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 이랬을 때는 강제 해산 명령을 하고 또 직접 해산을 하도록 경찰이 동원을 할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체포까지 하겠다라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조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해줘 버렸어요. 예. 예. 아마 이제 판사님들도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신 것 같고요. 네, 네. 또 거꾸로 저는 이 정부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집회를 하겠다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그 사안의 엄정함을 모르고 예.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사망한 분도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 그 감정이 이 분노를 넘어서 적개심까지 가서 네. 현장에서 만일 방치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격리시키고 원천 봉쇄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감염병 확산이 되풀이되는지 또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출범 이후 16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했습니다. 외청으로서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간판을 바꿨어요. 청으로 승격하면서 덩치가 커진 상황인데 그만큼 감염병 대응도 한 단계 격 있는 체계로 탈바꿈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감염병 대응을 네. 할 때 그만큼 이 감염병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의 결과라고 봅니다. 질병관리본부보다는 청으로 승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한 부분이다. 아주 잘한 거다. 예. 또 점수 좀 많이 주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남다른데요. 아, 그래요? 예, 2004년도에 그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만드는 때 제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담당 주무 행정관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예. 그때 예를 들면 300명밖에 안 되던 예. 저 조직을 600명을 만들라니까 중앙부처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 갑자기 2배로 띄우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그때 행자부가 반대하고 예. 그때는 이제 그 기재부가 기획예산차고 돈을 줘야 재경부로, 되는데. 나눠져 있는데 돈을 줘야 되니까 예. 또 그런 쪽도 반대하고 심지어는 당사자인 복지부도 그건 또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제 단순 순정원이 아니고 그렇죠. 차출도 하고 해야 인원 되니까 받아야 그런, 되니까. 예, 반발도 있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별 기능을 못 하고 메르스 때는 좀 사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좀 약했는데 아하. 지금 잘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체도 기분 좋지만은 이게 그때 300명 지원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거의 한 1,476명, 그 1,500명 가까운 조직이 되고 또 별도의 청으로 되고 한 걸 네. 보니까 정말 좀 감개무량하다라는 말이 우선 앞서고요. 예. 또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뿌듯해 보이세요, 우리 예. 대표님. 사실 이 네. 질병관리청 청. 아직까지는 많이 좀 어색합니다. 사실 별다른 감흥이 없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이 뭐가 있지? 검찰청, 국세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좀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그만큼 더 힘이 생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가장 큰 것은 이제 청이 되면 물론 18개 부처 외 외청이고 또 지금 예를 들면 식품의약청 안전본부 뭐 이런 그 식약청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 별도의 법적 기관으로서 이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별도 기관이다. 예,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그런 행태로 네. 공문 하나도 청장 이름이 되면 별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위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뭐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이 독립된다 이런 부분도 크고 또 실제로 지금 그동안 못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부조직법에 이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당장 코로나19 대응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네. 저희 같은 이제 예방학하는 분이나 역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올 건데 감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머징 앤 뉴 이머징 디지즈, 리이머징 디지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전염병도 있고 재전염되는 네. 예를 들면 홍역은 완전히 퇴치됐다고 선언했는데 다시 재유행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그렇죠. 20년 초에 만 6명 아이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의 어떤 국방과 마찬가지로 방역 체계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한 단초가 좀 마련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질병관리청 이제 중앙 부처가 됐는데 청의 출범 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국립보건연구원 이것을 복지부에 넣느냐, 질병관리청에 넣느냐 논란이 계속됐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예, 결국 이제 사실은 좀 잘못 왜곡된 측면도 있는데요. 아, 왜곡됐어요? 예. 일단 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은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만성병에 대한 연구, 또 보건산업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연구로 나눠지는데 네. 이 보건산업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복지부가 더 크거든요. R&D 부분이 뭐 타 부서는 연간 한 4조, 5조씩 이렇게 쓰는데 네.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용이 한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가장 큰 영역인데 그게 상당 부분 이제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복지부 자체는 이제 그렇게 되면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우려를 좀 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 부서의 권한도 좀 줄어들죠. 돈이 줄니까요. 예, 네. 또 감염병 전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체 연구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연구 기능 중에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핵심인데 네. 이게 좀 외부로 나오면서 이 와전된 측면이 사실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질병관리청 산하로 가긴 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 기능은 독립해야 된다고 아, 이것도 생각합니다. 독립해야 된다 또. 왜냐하면 감염병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보건의료의 R&D 부분은요. 여러 부처에 사실 아우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도 관여가 있지만 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연구 수주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각각에서 분절되어서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비용이나 아니면 연구 과제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께서도 매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 부처 어디 산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된 연구 기능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수준의 하나로서 질병관리청 하에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이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또 따로 신설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많이 겁니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요. 감염병 관련한 연구도 하지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래의학을 준비하는 우리 AI나 여러 가지 ICT 연구, 또 만성질환에 대한 융복합 연구, 네. 유전체 연구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그중에 하나로서 감염병 연구소가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연구소 또한 여러 가지 기초 단계에서부터 백신 개발이나 아니면 임상 연구도 해야 되고요. 여러 부처의 그런 연구들을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관리청 산하에 이런 연구원을 만들고 그 연구 중에 한 꼭지로 하지만 이게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네. 산하에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또 정부가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 의료 인력 나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중앙부서에서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지방에 있던 이 금력소라든지 또 질병 대응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분절적으로 돼 있고 네. 관할 통제 기능이 좀 약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질병 대응 센터라고 5개 권역별로 지정을 하고 제주에는 또 출장소를 두게 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치각청에 각 지역 분원이 있듯이 질병관리청 또 분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분원이 지방에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선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적인 측면이나 또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훨씬 좀 부담이 줄어들 장점이 있고요. 이걸 되면서 그 중앙부처에 앞서 토탈로 1,500명짜리 거대 조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방정부도 그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공무원 TO가 한계가 있고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관리 못 하거든요. 지방공무원 정원 총액 예산제를 해갖고 예산을 주면 정원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또 지방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만큼 확충되지 않을 우려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이번에 우리 1차 대유행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장 대응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중앙에서 방역에 대한 부분은 또 질병관리청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현장에 브랜치를 두어서 실제로 그 현장 지역에서의 센터와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잘 만드는 게 이제 K-방역에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이제 코로나가 현안이니까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데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 관리도 있습니다만은 이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그동안 복지부 소속으로 있던 법안들 중에 6개가 법률들이 이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관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그 법안 자체가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 같은 것도 이제는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교육부로 그 통보를 한다든지 그 협력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 안에 이 건강증진법이 들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니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같은 것도 질병관리청이 이제 직접 관할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이제 가중치를 정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에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진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분 참 주목이 됩니다. 신임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뭐 K방역의 주역이라고 또 방역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이제껏 또 관리본부장을 했는데 이 역할은 잘했는지 말들이 좀 있었어요. 예, 우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경 청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경 청장님은 이제 그 가정의학 전문의이면서 이제 학위를 우리 학교에서 같이 했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역학을. 그럴 때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착실한 이런 점 때문에 교수님이 인정을 해가지고 되게 흐뭇해하시죠 지금 보니까. 자네는 앞으로 공무원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사석에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을 앞두고 이 유성룡이 정성에 있으면서 자기 동네에 혹시 이순신 얘기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이순신입니까? 이순신입니까? 5단계 발탁승진을 했어요. 그거를 똑같습니까? 녹도만호로 있던 소위 말해서 대대장, 연대장급 되는 사람을 해군 참모총장급으로 거의 승진을 시키는데 정의경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메르스에 별 상관도 없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변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묶어서 승진 누락이 된 상태였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바뀌고 그 당시에 이 총리가 뭐 여러분 누구인지 다 아시겠지만은 17년에 이분들을 2단계 승진을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시킨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유성룡이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렸지만 아니 뭐 다 압니다 그 정치. 근데 실제로 이분이 되자마자 그 어떤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질병관리본부의 역할들, 청이 되기 전에 이미 하던 역할들,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립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서히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준비하듯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극찬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요즘 위인에 비유하는 게 조금 민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이거는 그 특정 개인에 대한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천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듭니다. 있다. 어쨌든 근데
좀 마음에 와닿긴 하네요. 아, 예, 맞아요. 방역 장군, 네. 정은경 청장, 예, 진단 키트 옆에 차고, 예. 저희는 아직 12개의 키트가 남아 있습니다. 전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유치원생들도 다 잘 알더라고요. 알아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실제로 장래 희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본부였죠. 지금 질병관리청에 그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어린이들도 많아졌고, 또 정은경 청장이 원래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아주 예전부터 이 방역 당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당시에도 활약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대변인요. 본 기억이 네. 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합니다. 신우님도 아십니까? 예, 저희는 한국여자의사회라는 조직에서 아시네, 유명하시네요. 예, 저희 선배 여의사 선배 진짜 여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선배이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런 모임에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매우 묵묵하고 차분하고 조용하신 성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그런 응급 상황에서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브리핑으로 하셨던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방역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바라건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제 소신 발언하시면서 더 나은 방역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또 큰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정은경 본부장을 보면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좀 역으로 몸으로 말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이분이 그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첫 직장이 양주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시골 보건소에 보건소면 원래 소장을 같으면 하셨죠. 공중보건의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 공중보건의로 다 못 채우기 못 때문에 채우니까. 또 관리의사를 생규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또 공중보건의는 보건지소에 주로 배치되니까 그렇죠. 보건소에는 또 그 일반 그 정식 관리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공공 분야에 헌신을 해야 됐다는 어떤 마인드와 경험을 축적해 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2000년도 홍역 대유행 때 네. 이 한꺼번에 680만 명을 예방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분이 그 질병관리본부에 그때 당시는 이제 98년도 예. 국립보건원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보건원, 대로 네. 국립보건원의 훈련부에서 역학조사 담당관을 하면서 이 역할을 질병관리 그 본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분이 이제 그 예방접종 계획을 680만 명 돼서 세운 거예요. 아, 본인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걸 세밀하게 잘 했던 것 때문에 아. 발탁이 돼서 이제 승진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질병관리본부가 될 때 복지부에서 이분을 차출하게 되는 그런 보건소에 안 갔으면 어릴 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좋은 의사들이 많지만은 아. 임상을 하는 의사들을 예. 대하기 이런 정책과 그 일선 이제 방역 행정을 하는 그런 의사들도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정은경 본부장 청장님의 사례를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정은경 청장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강도태 차관 임명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은 또 위인으로 비교하면 또 어느 정도 어떤 분이시죠? 그 2006년도에 제가 보건복지부 근무할 때 같이 그분 아, 그때 또 같이 근무했습니까? 과장이셨거든요. 아, 도대체 그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모르시는 없으신 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가세요, 보건복지 그냥. 쪽은 이제 한 20-30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데 네. 일단 저 공무원은 네. 이번 행시 35기인데 그 성격이 어떠냐 이것보다도 어떤 역할과 저 직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개인의 캐릭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이 그 전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뭐 복지부에서 여러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2015년부터 네. 주로 그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 정책실 쪽에 오래 있었고요. 아. 직전에는 이제 복지부의 기획관리실장을 했기 때문에 차관 진급 예정 1순위였죠. 아하. 그래서 당연하게 올라왔는데 이 보건의료 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지금 복지부 제2차관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많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정책, 또 건강증진 정책, 또 보건산업정책, 보건의료 인력관리라든지 의료자원 관련 정책, 특히나 의료급여라든지 정신건강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 제2차관이 질병관리청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렇죠. 예, 복지부의 이 복지정책과도 연계하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를 잘 뽑았다. 예, 그렇게 아, 봅니다. 잘 뽑았다 네. 하네요. 네. 혹시 또 아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다 하세요. 저는 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번 뵀고요. 아. 사실 뭐 실장님 하실 때부터 이제 차관한 네. 되시는 과정을 봤는데 인맥 자랑 대결이 됐어요, 갑자기. 아니 저는 매우 취약한 인맥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하여튼간에 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가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의료계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복지가 예산이 더 많고 복지 쪽의 전문가들이 주로 장관과 차관을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항상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차관님이 있다는 거에 또 환영을 하고요. 네. 질병관리청이 이제 질병 관점에서의 방역 대응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나 의료 자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또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좋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은경 청장과 이 강도태 이 제2차관 이 각각의 관계 설정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서로의 역할 분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으로 각자의 역할 이 수행을 해야 될까요? 청장하고 차관 누가 높은지도 너무 궁금하고 저는. 예, 우선은 청장도 차관급이기 때문에 네. 두 차관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싸우진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행정에서도 알력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정은경 우선 청장님은 그런 보건의료 전문의로서의 방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청이라는 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이 되면 훨씬 더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소신 있는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그러면서 청장님은 좀 더 소신껏 이제 주장하셔도 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에 대한 제도나 법이나 필요한 부분,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도 코로나 대응을 단순히 질병관리청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나 국토부나 여러 범부처를 다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생하는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한테 궁금해요. 두 분하고 다 친분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우리 질병관리청하고 보건복지부의 관계 또 이 두 사람의 또 관계 앞으로 어떻게 설정이 될지. 예, 뭐 그런 것은 현 정부 들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알력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저는 마라, 걱정을 안 말이네요. 하는데 특히 이제 각 부서 간에 예.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는 게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또 장관급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전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경우에 복지부의 식민지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하. 그 인사를 낙하산을 내린다든지 자기들 인사 때 잠깐 실 사람을 거기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많았고 또 그 청에서 전문성이 강하니까 네.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복지부 본부에서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총리실로 소속을 이전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서도 매주 두세 차례 몇 시간씩 복지부와 그 질병관리본부 일대도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해 왔었고요. 네. 또 지금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발표하는 분들 중에서 복지부 소속으로 있는 분들이 대변인, 부대변인 해가지고 그렇군요. 발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조직의 문제보다는 그 어떤 인력 운영이라든지 부서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문제는 그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뭐 그 같은 차관급이고 네. 또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 움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딪히는 것보다는 협조하는 게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복지부의 2차관이 된 게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의료 쪽에서는 오래된 수건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건부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두 개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너무 커지니까 보건이 아하.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그렇죠.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뭐 보건의료 부분에서 국가 혜택은 건강 부분 말고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제 이게 2차관이 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좀 갖게 된대요. 그 2차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정신보건건강과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은 사실은 좀 국민들이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힘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계가 되면서 이 복지부는 중앙부 소고 본부 기능이고 네. 청은 이제 집행 기능이 더 강한 거죠. 아하. 실무 전문성이 강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시너지를 내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두 분 다 뭐 좋게 이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장밋빛 어떤 관계를 좀 말씀을 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입니다. 예.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전문가들 따르면 매년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병 상례화, 장기적 대책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까? 부서 만든다고 해결될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부터요. 예, 일단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수가 좋았어. 아, 재수가 좋았어. 예, 잘 버텨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 아까 원입니까? 9점 주시더니 계속 이제 또 재수 좋아서 재수가 9점을 주셔놓고 재수 예. 좋다고 지금 말씀. 사스 때도 그 저희가 돌아보면 아찔할 정도거든요. 아찔했다. 어떻게 예.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런 큰 질환을 잘 이겨냈을까 싶을 정도이고 예. 다른 나라들은 GDP 성장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정도 인력으로 당사자들은 그 거의 뭐 저 속된 말로 죽을 지경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예.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인력으로 이만큼 검사 결과가 나오냐 하고 의심스러워서 거꾸로 한국에 저 문의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예,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예. 그 제대로 된 저 인력과 시설과 장비와 또 예산을 투입해야지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질병이 또 전염병이 국민 경제, 국민 건강과 그 국가 경제에 미친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질병관리청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강하게 나가야죠. 인력도 늘리고 돈도 쓰고 예산도 확충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좋은 계기로 사실은 이 코로나19는 인펙티비티, 전염성은 강하지만은 톡시시티, 치명률은 약하거든요. 다른 질환에 비해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전염성이 강한 데다가 독성까지 강한 질환이 오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빨리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치 전쟁이 없는 동안에 군대를 양성하고 비축하고 무기를 사는 것과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서 활용한다면 또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산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때 저 굉장히 많은 이 활동을 정상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또 계기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방역이 보건 의료가 경제 성장에도 기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좀 알게 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좋은 소리를 많이 하셔서. 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가격리 보호자가 돼 보니까 아, 예, 이게 한번 노출이 돼서 예. 이게 자가격리를 하면 14일간 사회 경제적인 모든 활동이 멈춤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런 어려운 분들께서는 이 충격이 더 클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경험을 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은 방역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금은 과도할 수 있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에서는 조금 더 근거를 쌓아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자가격리 기간은 얼마이냐, 또 치료를 어떤 우선순위로 더 집중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을 조금 더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거리두기도 1, 2, 3단계에서 2.5단계도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번 그런 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유행이 오고 더 악화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 간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삶에 그런 여파를 주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네. 우리 이상구 대표님께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될까요? 등장하는 의료인마다 다 안다고 하시니까 제가 검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안철수 대표도 아십니까? 아십니까? 나 아나 본데? 정도이지 아세요? 뭐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아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찾아다. 네. 이국종 교수 아십니까? 예, 그 외상 쪽에 저희가 정책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상구 대표님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점수도 많이 주시고 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잘 또 극복을 하고 또 쓴소리도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또 잘하라는 의미에서 정부라든지 우리 K 방역을 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이 새로 신설된 질병관리청을 향한 약간의 그 어떤 쓴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시기 봐가지고 해야지 효과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저 피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뭐라고 때리지 마라. 예,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예. 눈치가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그 국가적인 어떤 자부심 될 정도로 잘 하고는 계신데 네. 그것을 질병관리라는 것 안에서만 본다면 한계성이 많을 것 같고요. 국가 전체의 방향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회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그 추석 연휴 때 방역을 하는 것도 아주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예. 이 국민들의 삶의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2.5단계를 한 것이 그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또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지혜와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좀 유연성을 가진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더 길게 보고 이제는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역할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쓴소리를 해야 예,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신도님도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2차 대유행하면서 딱 열어봤더니 중환자 시설이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1차 대유행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럴 때 병상과 여러 가지 인력, 자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을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의사들 파업을 할 때 실제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정말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안 만큼 네. 이런 저렴한 젊은 의사의 노동력이 아닌 정말 시스템으로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병원과 현장에서의 의료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소에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국회도 열심히 쓴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스부터 코로나까지 일상이 됐습니다. 간염병이요. 그만큼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